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 교수입니다. 전국에서 빌딩 관리사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빌딩 관리론에 대한 기초 입문 과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딩 관리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학습 과정이 필요한데요. 빌딩 행정 관리론, 그리고 빌딩에 관련된 법규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빌딩은 아무래도 이제 위험 요소가 따르기 때문에 빌딩에 대한 위험 관리론, 그리고 빌딩에는 많은 시설물들이 있죠. 빌딩 시설 관련 시설 개론을 학습하고요. 또 빌딩을 경영 관리하는데 실무적인 요소가 필요하겠죠. 거기에는 사무 관리라든가 이런 세무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는데요. 먼저 이 시간에는 빌딩 관리론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빌딩 관리론에는 크게 안전 관리론이 있습니다. 이 안전 관리론에는 뭐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소방에 관련된 것이 안전 관리론이 되겠고요. 제가 담당하는 것은 행정 관리론이 되겠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행정 관리론이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빌딩 행정 관리에 대한 개론을 학습하는데요. 여기에는 뭐 빌딩 산업의 현황이라든가, 그리고 빌딩이 무엇이냐, 빌딩과 건물의 차이점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파트라든가 아파트 같은 것은 이제 공동주택이죠. 그런 공동주택의 개념을 학습하게 되고요. 또 공동주택의 관리와 결정은 어떻게 되는가. 또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행정 업무를 하게 되면 문서 작성하잖아요. 서류를 작성하니까 문서 관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런 빌딩 관리사를 하게 되면 이제 하부 조직이 있습니다. 많은 직원들을 관리하니까 이런 조직 및 인사 관리를 공부하게 되고요. 또 빌딩은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당연히 보험 업무도 알아야 되겠죠. 보험 관리를 학습하게 되고요. 또 이런 빌딩을 관리하게 보게 되면은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받게 되고, 특히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역시 이 관리비를 받게 되는데, 그런 공동주택의 유지하는 데 관리비는 어떻게 사용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요 회계와 재무관리를 학습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은 이제 관리비를 받게 되면 수입과 돈이 들어온 수입과 지출 내역, 뭐 현금 출납장을 어떻게 작성하는가, 모든 회계 처리입니다. 이렇게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거래가 발생하잖아요. 그 거래가 발생하는 내용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고 재무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자산 관리라든가 또 마케팅 관리, 여러분들이 이제 빌딩에서요 입주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세입자들도 있고요. 그런 입주자들이 나갔을 때, 건물이 비었을 때 새로운 또 세입자를 고객을 확보해야 되니까 마케팅 관리도 하고요. 또 광고 관리, 또 빌딩의 감정 평가라든가 투자 이론, 뭐 이런,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다양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상당히 이 빌딩 관리를 공부하게 되면 다양한 내용을 학습하면서 상당히 그 종합예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내용을 학습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나라의 빌딩 관리, 이제 제가 행정 관리론을 담당하는데요. 빌딩 행정 관리론, 빌딩에 대한 행정 관리론을 학습하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나라의 빌딩 산업의 현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빌딩과 건물의 차이점도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도에
건물을 2015년도와 2016년도인데 2015년 대비 2016년에는 그러니까 2015년 기준에서 2016년도에 무려 건물이 67,820개 동이 건물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전국에 있는 건축물은 전국 건축물입니다.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전국에 있는 건축물이 2016년 12월 30일 현재 705만 4,733동입니다. 그러니까 700만 개가 넘는 거죠. 여러분 교재는 700만 동 이상이다 이렇게 표시했는데 정확하게 수치를 살펴보게 되면 2016년 12월 30일 현재 전국의 건축물은 705만 4,733동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거용 건축물이 458만 9,295동입니다. 295동이고요. 그 다음에 상업용 건축물입니다. 상업용 건축물이 122만 2,344동입니다. 그리고 공업용 건축물, 공장 같은 거죠. 그러니까 상업용 건축물은 상가 같은 겁니다. 상가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건축물이 공업용은 30만 2,193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교 사회용입니다. 문교 사회용, 학교 같은 거지요. 문교 사회용이 18만 9,371동. 그리고 이제 기타입니다. 기타가 75만 1,530동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쳐보면은 대한민국의 전국의 건축물은 705만 4,733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상업용 건축물이 120만 개가 훨씬 넘죠. 상가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건축물들이 122만 개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5층 이상 건축물입니다. 5층 이상 건축물. 대한민국의 5층 이상 건축물이요. 5층 이상 건축물이 16만 1000개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건축물의 2.3%를 차지합니다. 2.3%. 5층 이상 건축물이 16만 1000개에 해당한다. 그런데 여러분 교재 보시면 또 11층 건물 이상, 주로 이제 빌딩 관리사가 근무하는 데는 보통 고층이죠. 이제 11층 이상, 뭐 저층은 거의 없고요. 11층 이상이 7만 9천동입니다. 7만 9천동. 이렇게 되고요. 자, 참고로 뭐 교재는 없는데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최고층 건축물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최고층 건축물이 서울에 있죠. 서울 제2 롯데월드입니다. 서울 제2 롯데월드. 다 아시죠? 123층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큰 건축물이 제2 서울 롯데월드가 123층이고요. 부산에 있죠. 부산 롯데타운. 부산에 있는 롯데타운이 107층입니다.
부산에 있는 롯데타운이 107층이고요. 그 다음에 부산 해운대에 있는 부산 해운대 관광 리조트가 101층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건축물입니다. 123층, 107층, 101층. 그러니까 부산에 107층 건물과 101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5층 이상 건축물은 16만 1000개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건축물의 2.3%를 차지하게 되겠고요. 11층 건물은 특별 관리 대상 건물입니다. 여기는 7만 9천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말이죠. 최근 4년간 집계한 걸 보면은 외국계 자본들이 국내 부동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죠. 특히 부산이라든가 서울, 부산, 그리고 특히 제주도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서 외국계 자본들이 국내에 오피스텔 빌딩 가치도 무려 2조 652억 원 규모에 달하고요. 결과적으로 빌딩 산업은 우리나라의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딩의 기능이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빌딩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활동의 거점을 형성하고 있다. 주로 빌딩은 도시 지역에 우리나라는 이제 크게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인데요. 주로 빌딩은 도시 지역에서도 상업 지역에 많습니다. 일반 상업 지역과 중심 상업 지역, 유통 상업 지역, 근린 상업 지역에 주로 빌딩이 많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빌딩은 도시 기능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빌딩은 그 건축물 자체가 우수한 건물이라 하더라도 인간 활동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빌딩 이런 소유자들은요, 도시 행정 당국과 공동 책임을 분담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빌딩 소유자들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지요. 크나큰 또 사고도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빌딩 소유자는 행정 당국과 공동 책임이 있다. 소위 사회적 책임이 있다. 소셜 리스폰시빌리티라고 하는 사회적 책임을 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빌딩의 그 특성을 하기 전에 우리 이런 거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용어를 제가 좀 소개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다 보면은 그 용어에 이제 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구축물이다. 구축물. 이 건축물은 토지 위에 있는 뭐 빌딩이든 모든 건물은 토지 위에 있는데요. 이런 구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시적인 창고라든가 용어입니다. 한시적인 창고, 일시적인 창고라든가 어떤 그 상징물 같은 거 있죠. 여러분 저 공원에 가게 되면은 이런 조각 같은 거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상징물 이런 것들도 구축물이 되겠고요. 주로 여러분 건물이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건물 하게 되면 뭐 아파트, 응? 뭐 주택, 또 일반 창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그냥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죠. 그런데 빌딩이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빌딩. 뭐 건물이 빌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용어상에 조금 그
좀 내용이 있는데요. 빌딩 하게 되면 오피스텔, 오피스텔, 뭐 큰 대형 상가, 그죠? 상가 또는 호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빌딩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넓은 의미로 봐서 이 건축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건축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건축물. 상당히, 여러분, 건물하고 건축물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건축물은 좀 범위가 넓지 않을까요? 그래서 건축물은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건축물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이다.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로서 건축물 하게 되면 건축법상 3대 요소가 있어요.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벽이 있어야 돼요. 지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벽이 없어도 기둥과 지붕만 있어도 이게 건축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은 지하 공간에 있는 것도 건축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고가에 있는 고가, 지하, 또 공중 공간에 설치된 것도 건축물로 볼 수 있고요. 뭐 사무실, 공연장, 점포, 차고, 모든 것들이 건축물. 그러니까 건물보다 건축물의 범위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 한 용어니까 뭐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빌딩과 우리가 보통 저 빌딩, 저 건물 하는데 우리 빌딩 관리론에서는 빌딩과 건물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구분, 그리고 빌딩, 건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평균 규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균 규모. 빌딩의 평균 규모는 면적으로 따지면 10,000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10,000제곱미터는 몇 평 정도 될까요? 평수로 하게 되면 곱하기 0.30이 하면 되겠죠? 10,000제곱미터 곱하기 0.302호. 그럼 한 3,000평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이라는 것은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1층 면적, 2층, 바닥, 1층 면적, 2층 면적, 3층 면적.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하는데요. 10,000제곱미터 이상이 되겠는데 이것이 이제 빌딩이다. 그러나 10,000제곱미터 미만은 건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법에 정해진 건 없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빌딩 행정 관리론에서 그냥 빌딩 관리 할 때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예. 고객의 욕구를 한번 살펴볼까요? 고객들의 욕구. 빌딩은 고객들의 욕구는 고품질과 서비스를 요구합니다. 고품질과 서비스를 요구한다. 그러나 건물은 경제적인 서비스만을 요구한다. 이렇게. 경제적인 서비스를 요구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세 번째는 평균 시설을 한번 보시죠. 평균 시설. 평균 시설은 빌딩은 편의시설이 물론 있겠죠. 편의시설과 그리고 자재는 다 고급자재 및 마감재를 사용합니다. 고급자재.
고급자재 및 마감재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건물은 일반 자재를 사용하게 된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반 자재. 평균시설입니다. 빌딩은 편의시설이 다 있고 고급자재를 사용하지만 건물은 일반 자재를 사용한다. 그러면 평균 설비를 한번 볼까요? 평균 설비. 평균 설비는 빌딩은 ABS 및 BAS 및 IBS입니다. 이 BAS라고 하는 것은 빌딩 오토메이션 시스템입니다. 건물이 모든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또 IBS라고 하는 것은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빌딩은 건물 자체가 모든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빌딩 오토메이션 시스템,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 그러나 일반 건물은 FMS입니다. F라고 하는 건 퍼셔리티를 말합니다. 퍼셔리티. 퍼셔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러니까 퍼셔리티라고 하는 것은 시설을 말합니다. 퍼셔리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러니까 그냥 시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빌딩은 자동 관리가 되겠고 건물은 그냥 시설 관리하는 것이다. 퍼셔리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냥 시설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빌딩과 건물의 차이, 사실 뭐 빌딩이 건물이고 건물이 빌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빌딩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빌딩은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다. 고객의 욕구는 고품질과 서비스를 요구한다. 평균 시설은 편의시설도 있고 고급자재와 마감재를 사용하지만 건물은 일반 자재를 사용한다. 평균 설비는 BAS 및 IBS가 있다. 뭐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빌딩의 개념에서 이제 빌딩을 살펴봤으니까요. 건물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딩, 건물이라든가 빌딩의 특성 한번 살펴볼까요? 이 건물은 토지 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토지 위에 있기 때문에 건물의 특성. 건물의 여러분 특성을 보시게 되면 위치의 부동성입니다. 여러분,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또 건물은 토지는 생산이 안 된다. 부증성이라는 말 쓰지만 이거 건물은 위치의 부동성입니다. 위치에 있는 25번지에 있는 건물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동식 건물도 있지요. 이동식 건물도 외적으로 있습니다. 특히 이동 가능한 주택들이 있는데요. 즉 이동 가능한 건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건물의 특성은 위치가 부동성이다. 위치에 있는 그 건물이 움직이지 않는다. 두 번째는 비영속성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비영속성. 건물은 토지는 영원히 존재하지만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은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될수록 마모되가 된다는 거지요. 감가상각이 되다 보니까 가치가 하락하고, 즉 내용연수라고 하는 사용 가능 연수지요. 내용연수라고 하는 것은 사용 가능 연수인데 건축물도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마멸돼 가지고 없어진다. 영원히 존속되지 않는다. 비영속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은 특징은 생산 가능성입니다. 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공급도 증가가 되겠죠. 공급도 증가가 될 겁니다.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공급도 증가한다. 이것이 바로 생산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동질성입니다. 동질. 같은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지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자연 환경과 법적인 규제 때문에 형태나 구조가 유사하다. 형태나 구조가 유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법에 의해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건축물은 그런 건축법에 의해서 형태나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동질성.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 거의 비슷하잖아요. 오피스텔 비슷하고 상가 건물 같은 경우도 뭐 건축 설계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습니다만은 거의 유사하다. 동질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종속성과 지배성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특성에는 종속성과 지배성이 있는데 건물은 말이죠. 항상 토지 위에 축조되기 때문에 모양이나 용도에 따라서 지배를 받기도 합니다. 모양이나 그 사용 용도. 건축물도 사용 용도가 있잖아요.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공업용이냐, 교육용이냐, 또 건축물 자체가 장례식장이냐, 이렇게 병원이냐, 그러한 모양이나 용도에 따라서 항상 종속성과 지배를 당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특성은 5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치의 부동성, 위치가 있는 그 번지수에 있는 건물은 움직이지 않는다. 위치의 부동성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영원히 존속하지 아니한다. 비영속성. 내용연수가 경과되면 건축물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건물은 생산 가능성입니다.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역시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에 생산 가능성이 있고요. 건축물은 형태와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동질성도 있고 종속성과 지배성도 따른다. 동질성이라고 하는 건 형태와 뭐가 같아요? 구조가 유사하고, 형태와 구조가 유사하고, 종속성과 지배성은 모양과 용도가 유사한 것이 건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건축물의 특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빌딩 산업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 빌딩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빌딩에서, 특수 건물 11층, 이렇게, 많은 입주자들이 들어온 이런 건물에서 이런 건물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이제 빌딩 관리사들은 이제 빌딩에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요. 이런 내용들, 빌딩 행정 관리라든가 또 안전 관리, 시설 관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 빌딩 관리사의 빌딩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이제 빌딩 관리사 기본 입문 과정이 되겠습니다. 입문 과정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심화 과정 같은 경우는 또 연수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셔서 또 시험에 응시하셔서 꼭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게 되는데요. 자, 이 시간에는 빌딩 관리사 행정관리론 기초 입문 과정에 대해서 빌딩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빌딩에 대한 빌딩과 건물의 차이점 설명했고요. 이런 건물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빌딩 관리사가 어떠한
회계 처리를 하고 또 재무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